안녕하세요.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보고 듣고 말하기 진행을 맡은 이종하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 현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살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의 제목이 보이시나요?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순천향대학교에서 함께 개발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떠한 언어적 신호, 상황적 신호, 행동적 신호를 보이는지를 모두 분석했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망자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랑 자살로 인한 사망자 누가 더 많을까요? 2020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3,081명, 같은 기간 동안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13,195명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약 교통사고의 4.3배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을 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약 25.7명, 하루에 36.2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이걸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1시간당 약 1.5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청년층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자살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이제는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명지킴이는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실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확실한 자살 예방 방법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생명지킴이들로 다시 활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의 첫 단계는 보기입니다. 보기 단계는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보는 것입니다. 보기가 첫 번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자살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고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살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결과에 의하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약 94%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에서 신호를 알아차린 비율은 23%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80% 가까이는 자살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이러한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거죠. 이렇듯 상대방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고 알고 계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살 시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살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자살 생각이 들 때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 어떤 신념이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자살을 막고 있던 가치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자살을 계획하는 단계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자살에 대해서 몰입하다 보면 현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살밖에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살에 이르는 과정은 자살 생각, 계획, 시도 3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머릿속 자살 생각의 크기가 처음에 비해서 점점 크기가 커지고 있고 반대로 화살표의 길이는 점차적으로 짧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살 생각의 크기는 자살의 위험성을 의미하고 이 시도와 관련된 화살표의 크기는 소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자살 시도 전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빨리 알아볼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게 이러한 시간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인 신호,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어적인 신호입니다. 중앙심리보건센터에서 자살 사망자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살 사망자들은 자살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하거나 신체적 불편을 호소, 자기 비하적인 말을 자주 함, 그리고 그 외에 편지나 노트, SNS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적기도 하고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들을 꺼내기도 하죠. 죽음을 암시하는 직접적인, 간접적인 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언어적 신호들은 표현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심리적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등의 말을 하죠. 우리는 때로 이런 언어적 표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언어적 표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들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내는 신호를 놓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 아우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들이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동적 신호입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엔 자해 행동을 하거나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우울증과 관련된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식사나 수면 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식사량이 줄거나 잠을 못 자거나 혹은 잠을 너무 과하게 많이 자는 경우들도 있고 무기력, 대인 기피, 흥미가 줄어든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주변 환경에서도 집중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별거 아닌 사소한 결정에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외모적으로도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한 변화로는 이제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주변을 정리하고 인간관계 개선이나 신변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은 그 본인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으로는 자살을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행동을 하죠. 죽음과 관련된 음악이나 시, 영화에 대해서 과도한 몰입을 하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뭐 방법을 찾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방법들은 흔한 변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의 변화나 식사 생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나타난 자살 임박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은 정말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변을 정리한다거나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돌입한 사람들은 자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 단계고 이런 경우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나 개입이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신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들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들, 가족 관련된 스트레스 이런 순서로 많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청년층에서 특징적인 상황적 신호에는 학업, 가족, 연애 관련 스트레스와 혼자 지내거나 친구가 없는 것들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살 사망자들은 평균 생애 스트레스가 4개 이상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자살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생애 스트레스 사건의 영향을 받기 전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배웠던 상황적 신호, 언어적 신호 등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북 5쪽을 펴시고 영상 속에서 나타난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응? 아 진짜 얘는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원아. 네. 이쪽으로 와봐. 지원아. 안 나가는 거 뒤로 빼놓고 신상품 앞으로 빼놓으라고 내가 말 안 했니? 정말 얘가 요즘 왜 이래?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에휴 정말. 아니 그리고 과자들도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이것 봐. 얘, 너 이렇게 일머리가 없어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걱정된다 너. 저기 내가 미안한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니 너랑 나랑 자꾸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고 너무 힘들잖아. 응? 내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라. 수고하고. 점장님. 머리 아파. 요즘 알바 구하기 힘들 텐데 진짜 큰일이다. 깜짝이야. 나도 놀랬다 야. 야 이지원.
뭐야? 또 약 먹어? 아니,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보지 왜 그러고 있어. 아, 됐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뭐. 에휴, 어깨나 축 처져가지고 야 너 그러다가 땅으로 훅 꺼지겠다 야. 왜? 면접 때문에? 이번엔 느낌이 좋았거든. 뭐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해 봐야지. 민정아, 나 너무 지쳐. 내가 같이 힘 좀 내려고 오는 길에 엄마 카드 훔쳐왔지. 우리 동기들 오랜만에 불러서 고기 같이 먹자. 내가 쏠게. 됐어. 나 그럴 시간도 없고 입맛도 없어서. 아니 고기라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애가 웬일이래?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얼굴도 많이 상했다. 응?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이라서 더 아파 보이는 건가?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 그래. 나 요즘 거울 볼 기운도 없고 잠도 잘 못 자서. 아, 그리고 우리 둘만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맘 편히 밥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야, 동기 좋다는 게 뭐냐?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민정아, 미안. 나 먼저 가볼게. 이번 주에 학자금 대출까지 내서 월세까지 내면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어쩌냐 진짜. 네, 여보세요. 혹시 거기 야간 알바 자리 있나요? 아, 나갔어요. 근데 여자분은 안 되는데 일이 너무 빡세서. 저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이 급해서 그러는데. 진짜 막막하다. 나도 어쩌라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걱정되게. 아빠. 딸. 면접은 잘 봤어? 하도 전화가 안 오길래 걸어봤지. 안 그래도 민정이가 너 걱정된다고 전화 왔더라. 서울 한번 올라와 봐야 될 것 같다나. 잘 안 된 거지? 너도 이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어때? 이번에 친구 아들 놈은 9급인가 공무원 시험 그거 뭐 합격했다던데. 태평한 소리 좀 하지 마. 공무원 시험은 그냥 하면 되는 거래? 집에서 지원받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어도 붙기 힘들단 말이야. 얘는 무슨 말을 못하게 해. 아빠가 답답해서 그러지. 나만큼 답답해? 또 잔소리 할 거면 끊을게. 우리 딸내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세울까. 안 그래도 엄마가 일하다 허리 삐끗해서
집안 분위기가 살벌한데. 그놈의 허리는 또 왜? 아, 좀 시끄러. 내일 한의원이라도 가볼까 싶어서. 혹시 지원이 내 알바비. 아빠, 나 다음 주까지 월세비 안 내면 당장 방 빼야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라든 야간 알바라도 구하고 있는데. 뭐? 지원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됐어. 우리 집 사정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최대한 신세 안 주고 버틸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려줘.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알겠지? 제발. 지원아, 아빠가 병원은 알아서 가. 나 월세비 내면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단 말이야. 미안하다. 정말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다. 더는 못하겠어. 다 그만둘래.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늦었어. 지원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민정아, 우리 30 되면 같이 유럽 여행 가기로 한 거 기억나? 그건 갑자기 왜? 같이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미안해. 뭐야, 왜 그래 뜬금없이. 새벽 감성이야? 안 그래도 프로필 보니까 검은 화면으로 싹 바꿔놨던데. 취업 준비만 2년째인데 어떻게 버틸수록 더 희망이 안 보여. 나 너무 지쳐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지원아, 취업 준비라는 게 다 그렇지. 너무 파고들면서 생각하지 마. 일단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응? 그래. 안녕. 이제 편해질 수 있겠지? 영상을 잘 보셨나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영상 속 지원 씨가 보인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제가 앞으로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신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신호입니다. 나 너무 지쳐. 다 내려놓고 싶어. 끝이 없는 터널을 걷는 기분이다. 이제 못하겠어. 다 그만둘래. 여행 같이 못 가게 돼서 미안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죽음을 암시하는 말들이죠. 주변을 정리한다거나 차라리 사후세계가 더 좋다는 동경하는 말들이 있었죠. 다음은 행동적 신호입니다.
식사, 수면 상태가 변화가 된 모습을 보였었고 무기력해져 있었죠.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잦은 업무 실수가 있었고 두통과 관련된 혹은 다른 신체 증상들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죠. 동기 모임을 안 나간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SNS상에서 메시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상황적 신호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취업을 시도하였으나 최근 불합격하였고 아르바이트에서 쫓겨나고 고시원에서 퇴실 경고를 받았고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같이 겹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적 신호들이 같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듣기입니다. 듣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의 신호를 확인하였고 지원 씨의 친구라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마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걸 좀 힘들어 한다거나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살에 대한 편견이나 이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도 있고 내가 혹시 자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부분이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이 자살을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본 것이 관찰한 것이 자살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명 지킴이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자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충분히 들어주며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안개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하고 자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고 이때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상대방이 자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들과 심적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충분하게 들어주면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환기가 되고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살을 생각했던 당사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알게 됩니다. 마치 안개가 조금씩 걷히듯 자신이 생각한 자살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들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듣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술자리나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의식되는 개방되는 장소, 뭐 술집이나 카페 같은 데 혹은 그냥 조용한 분위기가 음식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개방된 장소는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거나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살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 사람을 말리고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마음을 따라가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안정을 주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살은 잘못된 거야, 틀렸어, 너가 잘못 생각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은 좀 더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지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선 다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고통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건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마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감적인 듣기입니다. 소통은 몸과 마음의 언어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감적 듣기는 언어적인 공감, 비언어적 공감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공감으로는 자세와 시선을 상대 쪽으로 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비언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요. 아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온화한 태도로 내가 뭔가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충분하게 들은 이후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충분하게 했을 때 이후에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공감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꼭 이 말이 정확하다라고 하진 않지만은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말들에 의해서 되게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감받고 있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그동안 몰라봐서 너무 미안해. 다른 힘든 것도 있는 거야.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불안해서 많이 걱정했어.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텼네. 대단하다. 그 힘은 뭐야? 어떻게 버틸 수 있었어? 이런 도움이 되는 말들이 공감적 듣기, 그리고 언어적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말하기 힘들었을 때 말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도중에도 그 자살을 생각한 분들은 내가 잘 말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말해도 되는지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해줬을 때 너무, 너가 말하는 거 되게 힘들었을 텐데 나를 믿고 말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으로 까맣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듣기로 말을 듣다 보면은 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존재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자살에 대한 양가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이 두 가지라는 감정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살고 싶다는 마음을 자살을 생각한 당사자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더 강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보다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떤 걸 생각을 하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일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요. 한번 볼까요? 일단 관계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겠죠.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부모님, 배우자, 연인, 자녀, 혹은 반려동물들, 이런 부분들, 여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직장 동료나 학교에 있는 동료들, 이런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성취하는 부분들, 뭐 공부나 일이나 취미활동, 꼭 성취라고 했을 때 금전적, 학업적인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취미로 일 정도까지 하겠다. 뭐 운동을 하는 사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하겠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곡을 연주하겠다. 이런 것들조차도 다 성취를 하는 거고, 그게 내 삶을 더 즐겁게 생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나 가치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등이 있었죠. 잊고 있던 살아가는 힘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방금까지 강조했던 적극적인 듣기입니다. 다음은 말하기 단계입니다.
말하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위험 신호를 확인하고 충분히 적극적인 듣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뭔가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성급하게 하는 말들이 상대방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말을 하는 걸 망설이게 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을 줄이기 위한 말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살 계획에 대한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안전하게 도와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자살 경험이 있다면, 시도를 했었던 과거가 있었다면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들도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자살 반복을 할 위험성이 더 높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새로 실행할 위험성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주변 환경들을 정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적으로는 알코올 남용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과 질환이 있는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울증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알코올 남용이나 정신과 질환이 있다라면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살 계획을 확인할 때는 방법과 시간, 장소를 구분하여 준비 여부와 구체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방법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살할지 생각해 봤어요? 만약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 자살 도구도 준비해 놨다라면, 끈을 사놨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들을 사놨다, 이런 경우에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텐데요. 언제 자살할지 정하셨나요? 어디서 자살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살 방법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살 계획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므로 이때는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즉각적으로 갈 수 있게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전 자살 시도 방법이 경미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자살 시도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자살 시도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방법이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던 경우는 더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자살 시도가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자살 시도가 있었고 최근에도 자살 시도가 반복되어 있다고 하면은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자살 위험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거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를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자살 도구를 없애도록 하고, 응급 상황이나 안전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에는 입원을 고려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옆에 있을 때는 시도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한 자살을 생각하는 당사자가 누군가가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혼자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시도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입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자살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술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 시도자의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약 50% 정도는 음주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했었고, 자살 사망자의 약 3분의 1 정도는 음주 상태에서 자살을 완료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음주는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같이 권하거나 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되고요.
정신과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신과 질환이 의심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살 사망자의 약 93%는 정신과 질환이 추정됐었고 68%는 우울증,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16%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신과 질환이 동반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고, 정신과 질환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한 경우에서는 본인이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인지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 위험성이 정말 높고 정신과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항우울제 사용량은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 바꿔 말하자면 정신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때는 우리 사회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서비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의 1393과 1577의 0199, 자살 위기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 및 입원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를 위한 119와 112 등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은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 실직, 파산 등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도박중독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나입니다.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도 이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꼭 기억해 하셔야 할 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고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발굴하고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한 역할을 하신 거고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보고 듣고 말하기를 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아, 지금 어디야? 차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바뀐 거 같은데? 그냥 좀 걷다가. 일단 내가 그리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진짜 무슨 일인데? 나한테라도 털어놔봐. 우리 비밀 같은 거 없기로 했잖아. 그냥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취업 준비 때문에? 아님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결국 돈이 문제지 뭐. 내가 다른 집처럼 부모님한테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마음만 급해서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진짜 막막하다. 고시원에서도 당장 방 빼라고 난리거든.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에휴, 혼자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느라 고생했겠다. 나 진짜 너무 괴로워서 다 그만두고 싶어. 너 혹시 그 말은 자살을 생각해 본 거야?
응. 죽으면 편해질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겠다. 진작에 내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럼 자살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거야? 근데 막상 하려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 혹시 예전에도 자살 시도해 본 적 있어? 아니?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면 계속 나한테 털어놔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살아야 되는 이유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우리 엄마 말이야. 겨울에 추위를 진짜 많이 타시거든? 그래서 나 취업 준비 힘들 때마다 첫 월급 타는 날만 상상했어. 꼭 두껍고 좋은 외투 사들이자. 아프면 편하게 병원도 가고 좋은 날엔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보란듯이 자랑스러운 딸 되고 싶었는데 나 진짜 그거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려봐.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응? 그리고 지원아, 그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받는 건 어때? 상담? 내가 알아봤는데 그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면 훨씬 좋아진다더라. 너만 괜찮으면 나도 같이 가줄게. 민정아. 오늘은 따로 면접 보는 날이네.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너무 긴장돼. 잘 할 수 있을 거야. 이번엔 꼭 합격해서 같이 유럽 여행 가야지. 우리 열심히 준비한 만큼만 잘하고 나오자. 파이팅! 그래, 파이팅! 내가 항상 응원 중인 거 잊지 마. 자, 여기까지 교육을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럼 오늘 배운 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본다. 듣기,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는다. 말하기, 자살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와주기 위한 말을 한다. 한번 다들 읽어보세요. 네. 지금까지 배우신 보고 듣고 말하기를 통해 우리는 가까운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싶다는 진심을,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 주는 따뜻한 희망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교육 내용이고요. 자살 예방은 결국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고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연계해주지 않으면은 사회적 자살 사망률은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역할을 충실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